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노곡공주의 버찌와 살구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여성과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20세기 말 현대 러시아 역사를 그려낸 작가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입니다. 울리츠카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이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80년대 말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한 울리츠카야는 현재까지 꾸준히 소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현대 러시아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작가가 수상했던 메디치상을 1994년에 수상한 적이 있고 2001년에는 가장 큰 문학상 중에 하나인 러시아 부커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 심지어 여성 작가 최초로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몇 년째 노벨문학상을 받는다고 하면 후보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작가일 정도로 유명하고 대단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소네치카, 그리고 메데이아와 그녀의 아이들, 쿠코츠키의 경우, 통역사 다니엘 슈타인 등이 있습니다. 언급한 작품들은 대다수 우리나라에 번역이 이미 된 바 있고요. 혹은 번역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울리츠카야는 201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작품들이 한번 번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특히 2023년 작년에 다시 한번 울리츠카야의 작품들이 대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도서 시장에서도 울리츠카야가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작가로 떠오르게 된 걸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울리츠카야와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짧게 울리츠카야의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리츠카야는 1943년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스크바에서 쭉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생물학과로 진학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 유전학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작품들에 이때 경험했던 생물학자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장편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꼭 한두 명씩은 생물학자인 경우도 많고 유전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등장하는 것처럼 이때의 경험이 많이 작품 속에 녹아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원으로 일하던 1970년 그녀의 나이 37살에 울리츠카야는 지하 출판물을 소지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후 모스크바 유대인 극장에서 각본, 평론, 소설을 쓰면서 창작 활동을 하다가 3년이 지나고서는 극장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소설 집필에 몰두합니다. 네, 그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문학 잡지에 여러 단편들을 게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쉰을 앞두고서 발표한 소네치카라는 이제 중편 작품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1992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거의 바로 러시아 부커상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수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이후에 메디치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유럽 전역의 명성을 알리게 됩니다. 울리츠카야는 그 이후로도 쭉 큰 문학상들을 수상하면서 현대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울리츠카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대표적인 반체제 작가입니다. 2014년에는 영국 언론 가디언지에 푸틴 대통령이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고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평화의 행진이라는 시위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노바야 가제타에 고통, 공포, 수치라는 글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고 이후 러시아를 떠나 독일 베를린으로 거주지로 옮겨야 했습니다. 2024년 2월 울리츠카야의 작품을 꾸준히 출판해오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 출판사인 아에스테에서는 울리츠카야에게 인쇄 지급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울리츠카야가 등장했던 시기에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에는 조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1917년 혁명으로 만들어졌던 소비에트 연방이 74년 만에 해체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소비에트 사회에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학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1980년대 말 러시아 문학에서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하는 노바야 발나
라고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향의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소비에트 시기 문학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공식 문학, 다른 하나는 반체제 문학이었습니다. 먼저 공식 문학이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비에트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흐름을 일컫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소비에트 시절에는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전반에서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국가가 원하는 예술의 형식,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들이 명확했던 거죠. 주인공은 소비에트 체제에 복무하는 건실한 노동자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영웅이 등장하는 이상적 사회주의 국가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 그것이 소련 정부가 요구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반항하는 작가들이 있기 마련이죠. 소비에트 공식 문학에 반대하는 작가들이 반체제 문학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 소련 문화의 해빙기가 찾아오며 이 반체제 문학 작가들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 작가들은 반동적 메시지들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울리츠카야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던 1980년대 말에는 이 두 흐름 모두에 대항하는 작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소련 체제가 요구했던 문학과도 다르고 솔제니친으로 대표되는 반체제 문학과도 다른 그 둘 다와 다른 길을 걷는 작가들이 등장한 것인데요. 전혀 다른 종류의 시대의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나간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작은 인간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미시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소련 공식 문학이 사회주의 노동자로서의 영웅, 또 솔제니친이 그런 반동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면 이들은 이제 그 모든 거대한 메시지들에 반대를 하고 체제고 나라고 사회주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겨워진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영웅도 아니고 반체제의 영웅도 아닌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와 별개로 그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 작가들 중에는 유독 훌륭한 여성 작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가부장적 세계, 공식적 세계로 포착될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쓰기 시작한 작가들이 이러한 문학사적 흐름과 함께 등장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페트루첵스카야, 톨스타야, 토카레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울리츠카야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포착 가능한 작가입니다. 네, 이제는 울리츠카야의 창작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리츠카야의 창작 경향은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 서사에 맞서는 작은 목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에트 현실의 대항적 가치로서의 가족입니다. 먼저 울리츠카야의 소설은 주 배경이 1950, 60년대 모스크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1940년대에 태어난 울리츠카야가 보냈던 유년 시절과 굉장히 겹치는 시기인데요. 이 시절에 대해서 작가 자신도 다른 시기보다도 많은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울리츠카야가 다루는 시간과 공간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등장인물로 나오는 사람들도 소비에트 사회를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는 그런 일대기를 다 다루면서 이 아이들 주변의 가족들도 함께 출연을 합니다. 이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비에트 현실이 아주 큰 시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소비에트 시대를 다루는 소설들을 생각하면 혁명, 내전, 대숙청, 세계대전 같은 주요한 사건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등장인물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울리츠카야 인물들은 굉장히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영웅과는 거리가 멀어요. 크림반도에서 오래된 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한평생을 조용히 책만 읽으면서 보내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추어 시인이라든가 이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은 아닌 만큼 당연히 이들의 이야기 역시 거대 역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쟁에서 공적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개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루는 것은 누군가와 사랑하고 싸우고 이별하고 아니면 다시 만나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로서 완전히 역사와 유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역사의 흐름 속에 그 한가운데 있지는 않더라도 역사의 물결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로는 스탈린의 장례식 행렬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원고를 갖다 줬는데 그 원고가 닥터 지바고라던가 마야콥스키가 죽은 그런 소식을 듣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공식 문학이나 반체제 문학에서 보여준 큰 인물, 영웅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울리츠카야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많습니다. 일단 대부분 가족 단위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울리츠카야의 소설을 처음 접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울리츠카야의 소설에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란 게 가장 높은 가치로 사랑과 보호의 요람, 삶의 터전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인물들이 저마다 삶의 이야기들을 겪고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곳은 가족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고 식상한 얘기다, 계속 해오던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막상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소비에트 소설에서 가족이라는 사적인 가치가 되게 등장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공식 문화가 그걸 막았기 때문인데요. 소비에트 정부가 제1의 가치로 이제 국가를 두었고 그 외 사적인 가치들을 다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제1의 가치로 두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풀어낸 작가라는 점에서 소비에트 문학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사적인 세계를 회복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항적인 작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란 게 혈연에 기반한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연결되는 사람들과 언제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가족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나 입양한 아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의 남편과 바람을 핀 사람마저도 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 이념적으로 적과 아군을 가르던 공식적 체계와는 굉장히 정반대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곳이 울리츠카의 소설 속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녀의 소설이 강조하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리츠카야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울리츠카야는 이제 20세기의 거대 서사에 맞서서 개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회복한 작가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노벨문학 수상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분이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소네츠카, 메데야와 그녀의 아이들,